자, 여러분 3주차 두 번째 해 강좌입니다. 자, 우리가 물류의 전략적 중요성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고 이번 시간에는 물류의 기능 교수님이 몇 가지 있다고 그랬죠? 네 가지가 대표 기능이라고 그랬죠? 운송, 보관, 포장, 하역, 그죠? 그 중에서 오늘 운송 물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운송 물류. 자, 운송 물류. 자, 운송 물류는 물류의 기능 중에서 다시 한번 볼까요? 물류의 기능. 4대 기능. 첫 번째 운송, 두 번째 보관, 세 번째 포장, 네 번째 하역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개념에서 4대 기능이고 최근에는 여기에 또 뭐가 추가되냐면 여러분 이런 거죠. 최근에는 주로 IT 기술을 바탕으로 물류 솔루션들이 많이 개발이 되고 물적인 흐름이 발생하면 거기에 거기에 대해서 인포메이션 그러니까 정보의 흐름도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물류 정보 기능도 중요하더라. 또는 분류는 이제 보관 물류 시설에서 완제품에 대한 어떤 중간 더 추가적인 가공 뭐랄까요 의류 같은 라벨링 작업이라든지 하여튼 제조업에서 아직 완료되지 못한 기능까지도 추가되기 때문에 가공 기능도 들어가더라. 이렇게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전통적인 기능이 요걸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앞으로 해 나갈 것인데 오늘은 요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기능들이 많이 있지만 물류의 그 어원을 한번 따져보면 여러분 어때요? 물적 유통, 피지컬한 디스트리뷰션, 물리적인 공간에 대한 이동에 대한 기능이 많이 함유가 되어져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기능 중에서도 이 운송 기능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운송 기능을 중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운송은 여러분 그 말 그대로 물리적인 공간에 그러니까 공간적 화물의 재화의 공간적 가치를 창출시켜 주는 거죠. 공간적 시간적 가치를 창출시켜 주는 대표적인 기능이 운송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그런 행위 운송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그런 또 수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운송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운송 수단. 자, 운송 수단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운송 수단. 우선 우리 자동차 같은 거 많이 보죠. 자동차. 그러면 물류 분야에 있어서 운송 수단으로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자동차는 뭐가 있어요, 여러분? 보통 트럭들이 있죠, 트럭, 그죠? 컨테이너를 실어나는 트레일러라고 안 그러고 이제 트랙터라고 하는데 그런 차량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운송이 육지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육지에서도 트럭이 있고 또 뭐가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철도도 육지에서의 운송이죠, 육상 운송이죠. 그러니까 육상 운송은 일반 도로 운송과 철도 운송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네. 그죠? 일반 도로를 보통 공로 운송이라고 하는데 운송은 육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근데 이 육상 운송 수단은 공로라고 해요, 여러분. 도로 운송을 공로 운송. 그다음에 철도 운송. 이렇게 나눠질 수 있겠고 이 도로 운송의 수단으로는 뭐죠, 여러분? 그렇죠. 자동차인데 물류 분야의 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우리가 보통 트럭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트랙터가 있죠. 트랙터를 컨테이너를 실어 나르는 그 화물 차량을 우리가 트랙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철도는 그렇죠. 뭐 기차, 열차랑 기관차라고 하나? 기관차? 열차. 운송수단이 있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어때요, 여러분? 운송이 육상으로만 이루어지나요? 국내 운송은 대부분 육상으로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어때요? 해외로 다 운송하는 수출입 운송 같은 경우는 주로 해상이나 항공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우리나라는 지금 북한하고 어때요, 여러분? 막혀 있죠. 북한이 위로 북쪽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섬이랑 섬나라예요, 섬나라. 지금 상태는 그죠? 섬이기 때문에 저기 뭐야 국외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국제로 다 운송을 하려면은 섬나라기 때문에 바다 아니면 하늘을 통해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에 나간 일을 어디를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해외에 나간다 그러잖아요. 해외. 바다 건너 외국으로 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해상 운송이 있을 수 있겠죠. 해상 운송. 그렇죠. 해상 운송. 해상 운송 수단은 뭐예요, 여러분? 해상 운송 수단은 선박이죠. 선박 배. 선박인데 선박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우리 물류에서 의미가 있는 선박은 뭐죠, 여러분? 화물선이죠, 화물선. 화물선에서도 대표적인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저 컨테이너선이 있을 수 있겠네. 그리고 화물의 특성에 따라 뭐 그쵸, 그 전용 화물선이 있을 수 있겠죠. 유조선이 있을 수 있고 철광석, 석탄 전용선이 있을 수 있고 일반적인 뭐 우리 공산품 위주의 정형화된 화물들은 뭐예요, 여러분? 컨테이너화해서 해외에 운송을 하기 때문에 컨테이너선이 이제 대표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하늘 항공 운송이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항공 운송. 항공 운송 수단은 뭐죠, 여러분? 그렇죠. 항공기죠, 항공기. 항공기 중에서도 물류와 관련되어진 항공기는 여러분 화물기겠네, 화물기. 그렇죠? 화물기. 화물기. 자, 화물기하고 여객기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 여객기는 여러분들이 모두 탑승을 해 봤죠. 여행을 가고 할 때. 자, 여객기의 동체를 반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단면을 반으로 이렇게 구분했을 때, 여러분이 여객기를 탔을 때 좌석이 있어서 앉아서 가는 부분, 그 부분은 윗부분이에요, 아랫부분이에요? 여객기가 동그랗게 생겼는데 반을 잘랐을 때 여러분이 탑승해서 의자에 앉아가는 그 공간은 윗부분이죠, 여러분. 아랫부분에 앉아서 간 사람이 있어요, 혹시? 없죠. 비행기 윗부분에 앉죠. 그 공간을 메인 데크라고 합니다. 메인 데크. 메인 데크. 그 다음에 아랫부분을 로어 데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객기를 탔을 때 이 메인 데크 부분이 승객이 탈 수 있는 좌석으로 이루어진 항공기를 여객기라고 하는 거고, 그 메인 데크 부분이 좌석이 아니라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그냥 화물 공간, 스페이스로 되어 있으면 그거는 화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로어 데크는 여객기든 화물기든 다 화물칸이에요, 여러분. 여객기의 로어 데크는 여러분들이 수화물 같은 거 있죠? 수화물 붙이면 그 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운송수단으로서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파이프라인이 있어요. 파이프라인. 이 파이프라인도
운송 수단이죠. 또 어떤 것들을 운송할까요? 이거 파이프라인은 유류 같은 걸 많이 운송하겠죠. 파이프라인은 그 자체가 어떤 뭐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 운송 수단은 아닌데 이미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그냥 해당 화물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파이프라인도 운송 수단이에요. 이 파이프라인 운송 수단을 가장 자주 볼 수 있는 데가 어디일까요, 여러분? 산유국들이 있는 곳, 그렇죠? 중동 지역 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세계 각지에서 중동 지역에서 생산되는 두바이유라고 하는 원유를 수입하기 위해서 사가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겠죠. 그러면 원유가 나오는 곳에서 수출 항구까지 그 원유를 실어 나르고 거기서 다시 그 원유를 수입국 선박에 또 싣고 이렇게 출항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한데 그렇게 해서는 트럭으로다가 만약 이걸 실어 나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어마어마한 양을 수입해 가는 데 감당이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는 그 원유가 나오는 유정이라고 해요. 유정에서부터 해서 수출 항구까지 파이프라인으로 이동을 유류가 할 수 있도록 연결이 되어 있고 세계 각국의 유조선이 입항하게 되면 그 파이프라인과 유조선이 이렇게 유조선에 파이프라인을 인입을 해서 거기로 유류가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파이프라인도 운송 수단이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통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운송 수단으로 많이 범주에 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은 조금 특수한 거니까 우리도 육상, 해상, 항공 운송을 갖고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합시다. 그래요. 자, 이러한 운송 수단은 여러분, 그 운송 수단을 선택을 할 때의 상황이 다 다르게 되겠죠. 결국은 뭐 물류 중에서 운송 물류 기능이 줄 수 있는 어떤 편익, 그죠? 편익에 따라서 장점이 있는 운송수단이 있고 오히려 단점이 있는 운송수단이 있고 한데 거기에 맞춰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편익을 어떻게 놓고 볼까요, 여러분? 일단 육상, 해상, 아니야, 철도까지 해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자, 육상이라고 하면 되겠다. 철도가 들어가니까 도로 운송 이렇게 해야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도로 운송, 그다음에 철도 운송, 그다음에 해상, 항공. 자, 운송의 편익은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은 비용, 그죠? 운송 비용, 운송비. 운송비가 얼마냐에 따라서 선택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운송 중간에 이 화물에 대한 안전성, 그러니까 파손이 많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얼마나 빨리 갖다 줄 수 있느냐, 신속성, 안전성은 여러분 신뢰성하고도 직결이 되겠네, 신뢰성, 그렇죠? 그 다음에 포장을 많이 해야 돼. 포장 소요 비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신속성, 그 다음에 문전 운송, 얼마나 나 있는 데까지 운송이 가능한지, 문전 운송, 접근성에 대한 거죠. 문전 운송. 이 정도 가치를 갖고서 한번 이 운송수단의 편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니까 물류가 줄 수 있는 베네핏이 이런 거죠, 여러분. 요 정도의 가치를 줄 건데, 주요 가치를. 여기에서 뭐가 발생해요, 여러분? 운송 수단에 따라서 트레이드 오프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충족할 수 있는 운송수단은 없죠. 이 중에서 장점이 있는 운송수단이 있고
소비자들 입장에서 요건 단점인데 요건 장점일 수 있고 이런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간단하게 한번 살펴봅시다. 운송 비용은 여러분 어떤 게 이 중에서 가장 많이 들까요? 가장 비쌀까? 그죠? 운송 비용은 아무래도 항공이 여기 비싸겠지. 그죠? 얘가. 그죠? 가장 비싸고. 그 다음에 얘가 얘가 가장 표현을 어떤 걸 할까? 얘가 제일 높아. 가장 높아. 가장 높아. 얘가 가장 높지. 높고 뭐가 안 되지? 다시 합시다, 여러분. 이게 잘 안 되네. 선택을 하고. 자, 편익을 다시 봅시다, 여러분. 일단 교수님이 자, 도로 운송 얘기했죠. 도로, 철도, 해상, 항공. 그렇죠? 그다음에 있을 수 있는 편익은 뭘 얘기했죠, 여러분? 처음에 비용, 그죠? 운송비. 그다음에 안전성, 신뢰성이랑 같은 거죠. 포장 요구.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신속성. 또 뭐 있죠? 집 앞에까지 문전 운송. 보통 우리가 도어 투 도어 서비스라고 하는데 문전 운송 가능성. 문전 운송. 이것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편익을 가지고서 베네핏을 갖고 어떤 운송수단이 장단점이 있고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면 운송비는 어때요, 여러분? 항공이 가장 높겠네.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가장 높아요. 그 다음에 가장 낮은 건 여러분 해상 운송, 해상이 낮고 도로하고 철도는 그 중간 정도에 있겠네. 그죠? 이렇게. 자, 항공이 가장 비싸죠. 여러분들도 여객들도 어때요, 여러분? 항공기를 탔을 때 가장 비용이 높죠? 그렇죠? 화물도 마찬가지예요. 화물도. 그리고 해상이 가장 저렴해요. 해상은 대량 운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입 무역 화물들은 해상 운송수단인 선박에 의해서 많이 운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도로하고 철도는 어떤 게 더 저렴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으로는 도로가 더 비싸고 철도가 더 싼 거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요. 철도는 있죠, 여러분. 최소 500km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도로보다 저렴해요.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 사정에 비춰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500km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철도 운송이 발달을 안 하고 물류 쪽에선 도로 운송, 트럭에 의한 운송이 더 발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면에 국토가 굉장히 넓은 동서횡단하는 철도가 많은 나라들 보세요. 주로 국토가 크고 철도 운송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만큼 철도가 그런 나라는 훨씬 더 효율적인 거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전부 대륙 횡단 철도가 존재하죠. 안전성은 어떨까요, 여러분? 안전성은 운송 기관과 직결되는 거예요. 화물이 운송 구간에 오랫동안 운송 시간을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어때요, 여러분? 운송로상에 위치할수록 그죠? 잘못될 확률이 많은 거예요. 파손 가능성. 그러니까 화물 운송 시간은 어떤 게 제일 짧을까요, 여러분? 항공이 제일 신뢰할 만한 거죠. 항공이 신뢰성이
높은 거네. 운송비 높은데 신뢰성도 높아. 거기에 오면 어떨까 여러분? 얘는 운송비는 싼데 신뢰성은 굉장히 낮은 거야 또 이렇게. 도로하고 철도 어떨까? 얘들도 한 중간 정도에 위치하겠네. 근데 일반적으로 전 세계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철도도 신뢰성이 낮은 거로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철도는 장거리를 운송하면서 많은 기착역들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 역에서 분실 사건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철도도 안전성, 즉 신뢰성은 좀 적은 거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해당 화물이 운송 수단에 따라서 포장을 더 하거나 덜 하거나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운송 기간과 관련되어지는 건데 운송 수단에 실려서 도착지까지 가는 기간이 짧을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안전한 거죠. 안전하다는 얘기는 포장을 과도하게 할 필요성이 더 적은 거예요. 얘가 포장 요구성이 낮죠. 제일 낮죠. 제일 낮고 해상 어때요? 오래 걸리니까 파손 위험성이 높으니까 포장 요구가 높아요. 철도하고 얘들은 중간 정도 하겠네. 신속성은 어떨까요, 여러분? 당연히 항공기가 제일 높아, 빨라. 얘가 제일 느려. 그렇죠? 이건 뭐 중간 정도 되겠네. 문전 운송. 여러분 집 앞에까지 택배 운송 가능한 건 어떤 거예요? 도어투도어 가능한 거. 도로, 철도, 해상, 항공 중에. 여러분 택배 뭘로 받아요? 트럭으로 받죠. 자동차로. 얘만 가능하죠. 얘만 운전으로 가능성이 있고 나머지는 불가능한 것이죠. 배하고 항공 기차가 자기 집 앞까지 와서 화물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통 운송 수단 간의 어떤 그 물류 운송의 베네핏을 갖고 트레이드 오프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운송 수단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일반 소비재를 갖다가 야 항공이 운송비는 높지만 안전성이 높고 운송기간이 빠르고 포장 요구가 적다고 해서 항공기에 실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 화장지 같은 거를 항공기로 다 수출할 수 있어요, 여러분? 못하죠. 그러니까 항공기는 운임 부담력이 높은 품목, 그러니까 비싼 항공 운임을 지불하고서라도 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고부가가치 품목. 그래서 항공 화물의 대상은 주로 뭐예요, 여러분? 첨단 기술 집약적 제품.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 태블릿 PC, 노트북 PC 이런 것들이 전부 반도체, 항공 화물의 대상이 되고 일반적으로 부피가 크고 부가가치가 적은 것들, 대다수의 공산품들은 모두 해상 운송에 의해서 수출 운송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운송에 있어서 국내 내륙 운송이라든지 또는 국내 시장 자체에서의 운송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리적 여건상 도로 운송이 많이 이용되어지는 것이고 택배 운송은 당연히 도어 투 도어가 가능한 도로 운송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운송 수단도 이렇게 운송 수단별로 트레이드 오프가 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우리나라 수출입 화물의 한 80%, 90% 가까이는 뭐죠, 여러분? 해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상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부피의 화물, 원료 화물 이런 것들을 운송하는 수단으로서는 선박이자에 적합하고 또 운송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반면에 첨단 고부가가치 재화는 항공에 의해서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송 수단별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고 저러한 수단의 선택 여부는 해당 그 당시의 물류 상황, 물류의 어떤 그 기능을 필요로 하는 그 상황에 따라서 선택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4주차에는 단위 적재 운송의 개념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그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